저희가 연말 특집으로 리서치 센터장님들을 모시고 내년 전망 함께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교보증권의 리서치 센터장이신 김영렬 센터장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좀 부끄럽지만 이런 말씀 꼭 드려야겠어요. 왜냐하면 여의도의 손지창 아니 근데 사실은 손지창 씨한테 좀 죄송하지만 손지창 씨보다 이제는 더 AI가 헷갈린다는 소문이 있어가지고 그럴 일은 없습니다. 모 플랫폼에서 사진을 태그를 했더니 손지창으로 태그를 해가지고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제가 오늘 설레이는 마음으로 나왔는데요. 오늘 장세가 좀 안 좋기도 하고 복잡해서 제가 좀 쓸데없는 소리를 좀 해봤습니다. 사실 손지창보다 더 잘생기셨죠. 그 목소리도 좋으시잖아요. 오늘 병목경 죄송합니다. 오늘 썰렁한 얘기 너무 했네. 또 욕 엄청 먹겠다. 오늘 병목경제와 인플레이션이라는 제목으로 내년 전망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자료도 가지고 와주셨는데요. 2022년에 예상보다 긴 인플레이션이 온다라고 소제목을 써주셨는데 최근에 장세가 엄청 변동성이 심해요. 일단 먼저 최근 장세에 대해서는 증시 어떻게 보시나요? 우선은 원하지 않았던 그런 침체가 연말에 이어지고 있죠. 그래서 또 이제 새로운 한 해를 준비하고 있는 시기이다 보니까 다음 2022년도에 대한 전망도 이제 많이들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올 한 해를 되돌아보면 되게 어렵고 힘든 장세였는데 또 지나고 나서 보면 너무 단순했어요. 상반기 내내 올랐고 하반기 내내도 부진한 그러면서 출발선에 다시 서 있는 이런 상황. 이걸 지금 이제 어떻게 봐야 되느냐 정도가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이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투자 환경에 대한 고민들도 좀 필요하지 않는가 싶은 생각이 또 들고 현재 위치에 대한 평가가 제일 중요한 때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주가 수익률로만 보면 너무 실망스럽죠. 그리고 투자자분들의 지금의 하반기 동안의 그림만 놓고 본다라면 앞으로의 미래가 더 걱정되고 공포스러운 그런 상황인데 우리 경제의 현 주소를 만약에 지금 보게 되면 나쁘지가 않아요. 올해 경제 4% 이상의 성장이라던가 수출도 총액 기준으로는 20% 이상의 성장 증가 이런 것도 그리고 상장 기업들의 실적도 18년도 이후에 사상 최대 실적. 아니 그런데 왜 주가 수익률이 제로야? 마이너스야? 이런 상황이 너무 어색하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그동안에 너무 비관한 부분은 또 없는 것인지 이런 것도 한번 찾아보게 되고 또 지금의 여러 정책 환경에 대한 변화가 정말 진짜 투자자들이 걱정하는 그런 변화의 시그널인 건가 이런 것들을 조금 고민하는 마음을 갖고 현재 연말을 보내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주식이라는 게 결국은 그 기업의 실적하고 만나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그러면 사실 올해 2021년도 기업 실적이 나쁘진 않았는데 주가는 못 간 것이고. 맞습니다. 2022년도 교보증권에서는 한국 기업들 실적 어떤 정도로 전망하고 계십니까? 저희는 우선은 2022년도 역시 이익은 증가세가 유지될 거다. 증가세가? 네, 그렇습니다. 증가는 계속 유지될 거다라고 보고 있고요. 이제 물론 지금 시장에서 우려하고 있는 여러 마이너스 요인들이 분명히 있죠. 첫 번째로는 물가 상승에서 비롯된 측면, 그리고 이런 물가 상승이 기업들의 수익성에 분명히 영향을 주게 될 거고, 올해 상반기 중에는 우리 상장 기업들이 대부분 판관 비용을 상당히 낮춰둔 상황이다 보니까 수익성이 상당히 강했었거든요. 근데 이것이 2022년도에 뭔가 정상화되면서 예전만큼의 수익성을 기대하기는 쉽지는 않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당장 상장 기업들의 이익 전망만 놓고 봐도 1분기 실적 전망이 지금 역성장, 마이너스 성장이 지금 예견이 되어 있는 상태예요. 그런데 이 마이너스 성장 부분에서는 조금 발라봐야 될 부분 중에 하나가 네이버의 비경상 실적이 한 번 있었죠. 그 일회성 이익이 라인 실적이 들어오면서 영향을 줬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거를 발라내고 나서 보면은 대략적으로는 거진 이제 플랫해진 그런 이익 전망이 현재 나오고는 있는데 여기에서 지금 물가 상승 또 환율 상승에 따른 수입 물가 상승 이런 것들이 마이너스 요인이 될 거야. 이런 것들을 우리가 많이 걱정들 해왔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그런 부분을 최근에는 또 상쇄할 수 있는 변화 등은 있다라는 거죠. 물론 이제 오미크론이라는 변수의 등장이 또
그 수요를 위축시키지 않겠냐 뭐 이런 부분 등의 우려로 시장에선 등장한 측면들도 있지만 그 한편에 똑같이 비용적 요소에 대한 부분을 경감시켜준다는 부분도 지금 동시에 반영되어 가고 있다는 거죠. 네. 그래서 저희는 여전히 그 2022년 상장기업들의 실적에 대해서 우리가 봐야 되는 관전 포인트는 여러 가지 다양한 영업 환경에 내몰릴 수 있는 여지 등은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는 지금 여전히 경기 확장 국면에 있다는 거죠. 확장 국면이. 예, 경기 확장 국면에 있다는 것은 아직까지 바뀌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마찬가지로 정책 환경도 바뀔 일은 없다라는 거고. 그래서 이 오미크론이라는 변수에 대한 등장에 대해서 뭐 시장에서나 언론에서 너무 조금 공포스럽게 몰고 가다 보니까 아이고 이거 이제 내릴 만한 시점에서 제대로 된 악재 터졌네 이렇게 조금 보시는 경향도 있는 것 같거든요. 네, 그러면 그렇죠. 오미크론이라는 변수의 등장이 과연 방향성의 문제냐 속도의 문제냐 이것을 고민해 둘 필요가 있는데 방향성의 문제라는 거는 우리는 지금 경기 회복 국면이었었는데 회복이 아니야? 침체야? 그러면 이건 방향의 문제거든요. 그렇죠. 그러면은 이것이 진짜 그 문제를 일으키게 된다라면 정책이 바뀌어야 되겠죠. 네. 근데 정책은 아직까지 바뀌지는 않을 겁니다. 아직까지는 가변적인 변수고 제거가 가능한 변수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방향의 문제라고 볼 수는 없는 것 같고 대신에는 속도에는 문제를 줄 수가 있게 됐다는 거죠. 그래서 이 속도라는 부분은 우리가 2022년도와 내년 상반기에 기대했었던 경기 회복의 강도라던가 경제의 수준 그것에 도달하는 데에 조금 시차라든지 시간이 발생되지 않을까. 거기에서 오는 걱정이 최근에 이제 금융시장이나 위험자산 가격에 반영되었다라고 보고는 있고요. 근데 기묘하게도 최근 오미크론 관련해서는 주가가 사실은 하나도 반영이 거의 없어요. 지난 주말에 뭐 주가 측면에서는요. 미국에서 이제 뭐 예를 들어 여행 관련해서 이런 것들이 좀 떨어지긴 했습니다만 오히려 눈에 더 띈 건 기술주들의 하락이고 앞서 모두 얘기했습니다만 그 비트코인 가격의 폭락이고 이게 더 눈에 띄지. 그래서 그 오히려 확장 국면이라고 말씀하셨는데 확장 국면을 막을 수 있는 최고의 건은 앞선 코너에서도 얘기를 했습니다. 금리 인상이 생각보다 공격적으로 나올 수 있는 거 아니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뭐 조금 전에 저도 방송 전에 그 오 부장님 의견에 대한 방송 내용들을 쭉 봐왔었지만 지금 중앙은행이 꺼내드는 카드인 어떤 이런 긴축적인 기조는 조금 직접적이라기보다는 간접적인 그 물가 억제 상황을 보여준다라는 판단이 들고요. 그리고 연준이나 어느 중앙은행든지 간에 지금 뭔가 아주 매파적이면서 속도감이 있는 긴축 방향을 선택을 하려면은 전제되어야 할 부분 중에 하나는 물가도 의식되는 부분들은 분명히 있지만 더욱더 중요한 거는 우리 일자리라는 거죠. 완전 고용에 진입하지 않았는데 여기서 너무 공격적인 긴축 기조로 가게 되었을 때는 오히려 산업이나 우리 가게가 보호받지를 못하고 이 시스템 내에서 퇴출될 수 있는 우려가 있다라는 거죠. 근데 그 최근에 그 연준 인사의 발언 얘기를 들어보면 이번에 23만 나왔지만 아니다. 지금 대기하고 있는 건 100만이다. 그래서 곧장 또 50만 이상 넘어올 것이다. 이 정도의 고용이면 빨리 테이퍼링 해야 되고 금리 인상도 내년에 해야 된다라고 연준 인사들이 얘기하고 있는데요. 맞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그렇게 미래의 그 나의 어떤 그 수요 활동에 영향을 주지 않을 수 있는 그런 안전한 일자리와 소득원이 확보가 된다라면은 언제든 그 정책 금리 정상화나 그 정책 금리에 대한 정상화에 대한 기조 자체를 밝히는 부분 등은 전혀 문제가 되지는 않는다라 봐요. 근데 지금 창출되는 일자리가 정말 양질의 일자리인가 그렇지 않느냐에 대한 부분들은 우리가 점검해야 될 필요가 있고 또 지금 아니죠. 그렇죠. 그리고 동시에 지금 또 하나 영향을 주는 부분 중에 하나가 임금이 알게 모르게 지금 올라가고 있는데 그런 변화의 환경에 과연 기업의 스탠스는 어떤 식으로 갈 거냐. 이 부분도 우리가 체크를 해야 되는 부분이라는 거죠. 당장은 수습해야 된다는 문제 중으로 뭐 미국 내에서도 그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뭐 구인난이라던가 사람은 웃돈을 준다라고 하는데도 오는 사람이 없어. 사실 이런 말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데 이 문제를 과연 수습할 것이냐 어떤 식으로 해결할 것이냐에 대한 구체적인 그림과 중장기 플랜을 우리는 확인하고 있지는 않았다는 점입니다. 그러면 금리 인상이 된다고 할지라도 확장 국면은 유지가 될 수 있다라고 보시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경기 확장 국면 항상
금리 인상이라는 거는 확장 국면일 때 가능하다라고 우리가 그렇죠. 봐야 되는 것이지. 그렇죠. 그렇지 않은데 금리 인상 카드를 꺼낼 수 있는 부분들은 분명히 아닐 거거든요. 그리고 동시에 앞서 그 오건영 부장님께서도 말씀하셨었던 것처럼 물가를 통제할 수 있는 방식이 중앙은행의 통화정책뿐만 있는 것은 분명히 아닌 거거든요. 네. 측면이 어떤 산업적인 지원책이라든가 아니면 지금 공급이 제한된 부분에서 뭔가 막혀 있는데 이유가 되는 것들이 무엇인지 그거를 먼저 또 찾아서 해결하는 방식 등도 고민해야 될 숙제가 될 수도 있겠죠. 제목이 병목건조라. 네. 그렇죠. 오늘 준비해 오신 자료를 좀 여쭤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먼저 결론을 먼저 여쭤봐야 될 것 같으니까요. 그 2022년 교보증권 하우스 뷰를 전망을 한 줄로 딱 요약해 주신다면. 그 부분은 지금 이제 병목경제의 인플레이션은 이제 네. 제가 투자 환경에 대한 키워드 부분으로 뽑았었는데 저도 이제 질문지에서 요 한 문장? 네, 이걸 꼭 저희 작가님이 꼭 뽑아달라고 하더라고요. 맞습니다. 그래서 저도 생각지도 않았었던 거를 갑자기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근데 이제 나중에 전망과 전략 부분에서는 다시 말씀을 드리겠지만 굳이 말씀을 드리게 된다면 줄서기는 끝났다. 줄서기는 끝났다? 네. 너무 어렵네요. 네. 그래서 제가 지난해 2021년도 전망을 할 때는 키워드를 저 개인적으로 좀 잘 뽑았었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네. 그때 제가 뽑았던 게 후레자 3배주였었어요. 그래갖고 늦기 전에 빨리 시장에 참여하라 약간 그런 의미에서 그 후레자 3배주에 대한 제가 키워드를 뽑아드렸었던 적이 있고 지금 제가 말씀드리기는 이 줄서기는 끝났다라는 부분은 우리는 지금 유동성에 취해서 자산시장에 대한 변화와 우리 사회 그리고 여러 가지 성장 가치에 대한 변화 등을 경험을 해왔었거든요. 그렇죠. 이제 사실 이런 환경에서는 줄만 잘 서면은 혜택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지금부터는 그런 부분에서 볼 수 있는 혜택의 확률이 낮아져 있다라는 거죠. 똑똑해져야 되는 상황. 그렇죠. 뭔지도 모르고 그냥 그렇죠. 서지는 말아라. 그냥 무턱대고 섰다가 우산 모양의 뽑기를 뽑으실 수도 있는. 우산 오징어 게임에서 우산 뽑는다. 그렇죠. 우산 뽑는 약간 그런 부분이 될 수도 있고. 또 하나 이제 우리가 생각해야 될 요소 중에 하나는 제가 이제 인플레이션 부분도 포함 측면 등이 있지 않습니까? 네. 우리가 이제 앞으로 살면서 이 코로나 시대를 지나고 나서는 과거에 우리가 지불하지 않았었던 비용, 많은 다양한 비용 등을 지불하면서 살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게 이제 우리 일상생활에서뿐만이 아니라 우리 앞으로 쓰게 될 재화라든지 서비스에도 다 추가가 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인플레가 생각보다는 오래 지속될 수 있다는 점을 드리는 거고 줄서기라는 것에 문제가 만약에 발생되면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요? 여러 가지 고민들을 많이 하실 수가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도 보게 되면 한 줄 서기를 한다라든가 아니면 번호표를 나눠준다라든가 여러 가지 방식들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자꾸 합리적인 것들을 찾는 그런 변화의 과정들을 보이게 될 거고 그 과정에서 번호표에 대한 개념을 우리가 대입해서 놓고 본다라면 그것이 어떤 의미가 되냐면 내 순서를 기다려야 된다. 그것이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수 있는 첫 번째 약간의 그 인사이트가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번호표에 프리미엄이 붙을 수도 있다. 이런 것도 생각해 봐야 될 문제가 될 것 같아요. 이거는 22년도 이후에 우리가 앞으로 투자하는 경기 확장 국면 그리고 이 경기 확장 국면이라는 의미를 주식시장으로 끌어오게 되면 실적 장세라는 건데 이 실적 장세에 우리가 부여해야 할 프리미엄은 과연 무엇인가? 이것을 지금부터 고민해야만 22년에 대한 좀 대응이 가능할 것 같아서. 그러면 22년도 실적 장세 온다고 보시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저희는 기본적으로 실적 장세는 계속 유지된다라고 보고요. 그리고 뭐 실적 장세라고 하는 의미를 우선 무조건 그 뭐 확장적인 뭐 계속 매년 뭐 5%에서 10%씩 이익의 신장세가 이어진다라는 관점보다는 지금의 레벨업된 이익 수준을 유지할 수 있는 능력을 보여주게 되는 그런 기간. 그 의미의 시작을 21년도부터 내년 그리고 앞으로 당분간 우리가 확인해야 할 이 시기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는 거고요.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리면 우리가 바로 직전에 실적장이다라고 정의 내릴 수 있던 시기가 17, 18년도죠. 그렇죠. 그때가 영업이익 기준으로 약 190조 원 내외.
그 2년의 시간 동안 우리는 엄청난 가능성과 기대 등을 가져보았었는데 네. 너무 반도체에 대한 의존도가 그렇죠. 컸다 보니까 혼자 다 했죠. 혼자 이거를 정착시키지 못하고 네. 대외적인 여러 외생 변수에 다시 또 짓눌리고 후퇴하는 네. 그것을 우리가 경험을 했지 않습니까? 네. 문제는 이번 기회에는 이걸 한번 바꿔볼 기회가 있다라는 거죠. 네. 여전히 반도체 의존도가 높은 것만은 맞지만 네. 17, 18년도하고 비교해 봤을 때는 그 비중과 그 가중치가 조금 많이는 떨어져 있는 상태고 그쵸. 그 간극을 메꿔줄 수 있는 다른 분야 등이 생겼다라는 거죠. 그렇죠. 네. 그리고 이거를 이제 유지만 시켜줄 수만 있게 된다라면 진짜 말 그대로 우리 시장에 대한 부분을 리레이팅이라는 표현을 쓸 수가 있게끔 되는 거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그 기회를 엿볼 수 있는 부분이 22년이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제가 교보증권 전망 중에 이번 전망이 가장 센 전망 아닌가 하는 느낌 들 정도로 세게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네. 그런가요? 저는 개인적으로 상당히 재미없는 전망이었어요. 왜냐하면 네. 전망 자체는 박스권 전망이었었기 때문에 네. 뭐 너무 이제 좀 그 소심하다 이런 느낌도 들으실 수 있을 텐데, 그러니까 네. 이게 하여튼 제가 10월 중순에 이제 나갔었던 전망 자료거든요. 네. 불과 지금 한 달 반도 채 지나지 않았는데 네. 시장에서 너무 톤다운되어 있으신 느낌이 듭니다. 개인적으로는. 그렇죠. 지금 분위기가 그렇죠. 그렇죠. 네. 그래서 조금 투자자분들이 자신감을 다시 회복하셨으면 좋겠고요. 네. 약간 지금 너무 이 가라앉은 분위기가 내년으로 연장되지 않도록 네. 조금 텐션을 끌어올리셔야 되는 때가 되지 않는가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말씀이신 거죠. 올해 실적도 나쁘진 않았는데 연초에 주가 뽑았다가 다시 그냥 쭉 내려앉았는데 만약에 올해보다 나쁘지 않은 실적을 내면 내년에는 한국 시장이 정말 싸다라고 표현할 수 있는 그렇습니다. 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3,000선에 위치했을 때는 솔직히 싸다라는 표현을 제가 이 자료에도 적었었지만은 싸다라는 표현을 드리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네. 자료를 한번 보여드리면 네. 제가 이 자료에서도 보시면 한국 주식이 비싼가라고 제가 표현을 썼었잖아요. 네. 그러면 지금 이거는 일드갭입니다. 그래서 지난 10년 평균 일드갭이 대략 7.54%포인트 정도로 지금 3,000선 기준에서 봤을 땐 딱 균형 수준이었어요. 네. 그래서 우리 한국 시장이 뭐 채권 대비 저평가되어 있다 말하기도 어렵고 특히 이제 2017, 18년도는 당시는 2,600이었지만은 그때는 이익 실적 예상 실적 대비 정말 싼 시장이었거든요. 네. 뭐 멀티플도 낮았고 이익 추정치 값도 여전히 높았었기 때문에 정말 그때는 너무 쌉니다. 이 말을 강조해서 할 수 있던 시기였지만 지금은 그런 위치는 아니었거든요. 근데 이제 최근에 이제 2,900선대까지 밀리니까 지금 위치에서는 올 1년 동안 없던 저평가 매력은 생겼다라는 말은 쓸 수가 있게 된 거죠. 그래서 당연히 자연스럽게 그런 영향이 최근에 오미크론 변수 등장 이후에 오히려 국내 증시 충격이 제한되는 그런 상황을 보인다라는 상황이고 싸서 더 이상 안 빠지는 그렇죠. 거다. 2,800대에서는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한국 시장에 대해서 자꾸 저평가 매력만 찾는다라고 하면 어려워요, 사실은. 투자자분들에게 그 점도 또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희가 싫어하는 문구 중에 하나가 그거거든요. 싼 게 비지떡이다. 싼 데는 다 이유가 있다. 그렇죠. 싼 건 다 이유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자꾸 싼 것만 찾으시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싼 것까지는 아닌데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더 비싸질 수 있으면 그런 것들을 사시는 거가 투자가 됐던 아니면 소비에 따른 효용에서의 만족도에서도 그렇고 항상 그것이 크다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장이 분명히 저평가라는 표현은 이제는 어울리지가 않고 3,000선을 열었기 때문에 대신에 프리미엄 요소가 있느냐 없느냐 앞으로 더 비싸질까 그렇지 않은가를 우리가 보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이제 우리 시장이 2022년도에 점검해야 될 프리미엄 요소가 무엇일까 보게 되면 첫 번째는 산업에 대한 지배력이 유지되느냐 이것이 가장 시급한 문제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반도체에 대해서 왈가불가 좀 말들이 많지 않습니까? 사이클 경기제가 어떻고 공급 과잉이네 아니네 뭐 이런 얘기들이 좀 많고는 한데 저는 이런 표현들이 뭔가 그 빈틈이 보인다거나 허점이 보여서 이런 평가들이 자꾸 오간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그 시작이 뭐 이 반도체를 둘러싼 그
그 패권 전쟁 이 부분이 직간접적인 영향을 주지 않았느냐는 생각이 들어요. 과연 니네들 무역 전쟁 때도 뒤었는데 이번에는 버틸 수 있어? 그러니까 그런 것들에서 조금 영향을 받았던 것 같은데 이 문제가 수습되고 영향을 안 만든다라는 거에 대한 결론만 얻어낼 수만 있다면 그 프리미엄 요소를 부여해도 충분하다. 개인적으로 뭐 그렇게 생각을 하고 두 번째로는 우리 기업들 상장 기업들의 수익성에 대한 컨트롤 능력. 그게 이제 아까 말씀드렸었던 그 부분이에요. 그래서 우리 기업들이 대부분 제조업 베이스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유가가 뛰고 환율이 뛰고 이러면 수익성에는 영향을 받을 수밖에는 없는데 그런 부분에서 내년 상반기 정도에 문제만 없다라면은 그동안에 조금 너무 보수적으로 봤던 거 아니야? 이 반응이 전해지면서 우리 시장은 이제 기회를 엿보게 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사실은 가장 유례가 없는 게 18년도 우리가 17, 18년도 반도체가 진짜 혼자 캐리를 다 하면서 엄청난 수익을 냈는데 이번에는 땡겨주는 게 반도체도 땡겨주긴 합니다. 아마 내년도에는 자동차도 아마 땡길 거고 그 다른 업종들도 같이 합류를 해서 역대 코스피 중에서 가장 다양한 업종이 수익이 날 걸로 예상된 상황 아닌가요? 그렇습니다. 우선은 수출 기업뿐만이 아니라 내수 쪽에서도 그 기여도를 얼마나 끌어올리느냐가 가장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지난 수년 동안에 우리 산업 그 상장 기업들의 이익의 사이클 주기를 보게 되면 이게 내수와 수출이 같이 시너지를 냈었던 경우는 드물고요. 조금 다 엇박자 흐름이었었거든요. 그러니까 뭐 우리가 박스핏 상황이 컸었던 13년도에서 16년도 때까지는 IT가 오히려 힘들었었고 자동차도 힘들었었고 그리고 대신에 그때는 한류 붐 때문에 내수 기업들이 그냥 막 실적을 내뿜었었던 시기였지 않습니까? 그랬다가 이제 15년도 이후에 갑자기 사드 터지면서 또 우리가 직격탄을 맞은 이후에 불같이 또 반도체가 살아나면서 살아나 주었었던 시기였거든요. 그리고 이 상황이 뭐 금융위기 이후라든지 아니면 저 이번 팬데믹 상황에서도 똑같이 반복되고 있는 상태인데 어느 한순간인가는 한번 그거를 보게 될 수 있는 시기가 오지 않을까 그 기대를 계속적으로 가져보고 있고 저는 그 시기가 22년, 23년 둘 중에 하나에는 분명히 있게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전히 그 제가 그래서 경기 확장 국면에 대한 부분들은 계속적으로 말씀드리는 부분이 자꾸 뭐 정책 기조의 변화, 테이퍼링, 내년에 금리 인상 해안에 이거에 함몰되시다 보면 정말 그냥 게임을 포기하시고 볼 수밖에 없게 된다는 거죠. 내가 정말 줄서기를 잘못했구나. 왜 3,000선 넘어서 주식이라는 거에 손을 대서. 그럼 이 돌파구를 어떤 식으로든지 간에 돌파할 거에 대해서 우리가 목표를 둬야 되는 부분이지. 그 상황에 대해서 우리가 한탄하고 주저앉아 버리게 되면 아무도 나의 투자를 책임져 주지는 않는다라는 거거든요. 내년에는 그럼 센터장님 보시기에는 한국의 지표가 수출도 올해만큼은 나오고 그렇습니다. 내수도 좀 더 좋아질 여력이 있다고 보시는 건가요? 그러니까 둘 다 괜찮은 수준에서 갈 거다라고 전망을 하시는 그렇습니다. 건가요? 우선은 단순히 영업 활동에 대한 변화, 그 어떤 정상화나 아니면 수요가 폭발할 거야 이런 관점으로만 보면 의심이 더 많이 드실 거예요. 지금 오미크론 말고 그 다음에 감마까지는 몇 개의 바이러스가 더 등장할 텐데 뭐 내년에는 지금 같아서는 위드 코로나라는 거는 꿈도 못 꾸는 거 아니겠어? 뭐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시잖아요. 근데 개인적으로는 저는 지금의 인플레이션이 갖는 의미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면 영업 환경에 대한 개선 여부를 가지고만 우리가 볼 문제가 아닌 것 같다. 제가 그걸 한번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글씨로만 설명되어 있으니까는 설명을 드리면 참고로 저희 게시판에 들어가시면 인포맥스 라이브 게시판에 들어가시면 센터장님의 자료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21년 인플레이션에는 좀 다른 성격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단순히 경기가 침체였다가 수요가 폭발하니까 아니면 지금 공급망에 문제가 생겨서 뭔가 공급 축소가 가격을 자극한다. 뭐 이런 것만을 우리가 생각해서 볼 부분이 아니라 인플레이션에
그동안에 우리가 이 사회와 경제에 지불하지 않았었던 비용 등을 다 추가하기 시작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는 네. 새로운 인플레이기 때문에 이거를 뒤로 돌릴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예로 보게 되면 과거에 공장에서 100명의 근로자를 두고 네. 기계를 돌려왔어요. 그래서 네. 100이라는 아웃풋을 우리가 뽑아왔었다면 네. 지금부터는 100이라는 아웃풋을 뽑는 목표는 다르지가 않을 텐데 100명의 근로자를 한 공간에 놓고 쓸 수 있냐라는 거예요. 네. 팬데믹 시대. 네. 그러기가 어려워졌고 그러고 싶다면은 정말 안전한 뭔가를 확보해놔서 설비를 추가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네. 이거는 결국에 시간이 지나고 나면 제품에 추가가 되겠죠. 비용이. 네. 그러니까 안전한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는 새로운 비용을 지불하기 시작을 했다라는 겁니다. 네. 그런 요소 등이 지금 뭐 운송 부분이라든지 여러 공급망에 영향을 주기 시작했다라는 거고요. 저 오늘 이 말씀 드리니까 아주 감동이 되는데 네네. 중국 얘기를 여기다 이렇게 같이 덧붙이면 딱 맞는 말씀인 게 그렇습니다. 네. 최근에 중국에서 오신 분들 얘기 들어보니까 공장을 일주일에 4일밖에 못 돌리게 한대요. 전기 공급을 안 해준답니다. 네. 그렇죠. 그러니까 비용이 올라간 거예요. 네네네. 그리고 최근 지난 주말에 발표한 내용을 보면 앞으로 공예 산업은 작은 기업들은 하지 마. 그리고 가격 비싸게 받더라도 좀 덜 공예를 내면서 만들어. 이걸로 바뀌고 있거든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중국 쪽에서 비용이 엄청나게 올라가기 시작하는 게 보여요. 맞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예전에는 대체제라는 것들을 우리가 많이 찾아왔었잖아요. 그렇죠. 대체제라는 것이 상품에 대해서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지역, 노동력, 그렇지. 이런 것까지도 다 있었다는 거예요. 노동력, 시간, 모든 것들. 그러니까는 예전 같으면은 장사가 잘 되네? 그러면 공장 줘야 되는데 우리 공장 비싸잖아. 그럼 나가야지. 그래서 나가서 그렇죠. 값싼 노동력을 찾아다녔었던 거고요. 네. 그 지역 내에서 팔아가지고 또 그 지역 내에서 소화가 되면은 그런 식으로에 대한 것들 정도만 생각을 해왔었는데 지금의 인플레 상황은 그렇게 되지가 않았었다는 거죠. 네. 그러다 보니까 기업들이나 산업계에서는 뭐 하나 줄여보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이 있다라면 다 써보자. 네. 그런 것들로 바뀌기 시작을 하게 되었고 그러다 보면 유통구조나 물류구조 등을 좀 더 효율적으로 가져가 줄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새로운 성장 산업이라든지 기업들, 기술이 필요해지게 되는 거고 네. 이 과정에서 우리가 그린 인플레이션이라는 얘기도 나오는 거고 그렇죠. 다른 유형의 인플레를 우리가 경험하기 시작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자꾸 시장에서나 경제를 판단하시는 분들이 인플레가 일시적이다라고 얘기하신다라는 거는 지금의 사회라든지 시스템의 변화를 이해를 잘못하고 계시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이런 부분 등이 추가가 되는 과정이라면은 우리가 지금 확장 국면에 진입해 가고 있고 그리고 앞으로의 상장 기업들의 실적이나 이런 것들이 단순히 Q에 의해서만 결정되지는 않을 수 있다라는 거고 또 우리가 우려되는 그 Q라는 그 전체적인 양이 늘지 않더라도 P가 상승하면서 모든 것을 상쇄시켜주는 영향을 줄 수가 있게 된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네요. 인플레이션은 이제 구조적으로 비용이 증가했기 때문에 나올 수밖에 없는 인플레이션이고 그러면 결국은 그 인플레이션, 물건값이 올라가는 인플레이션에 가장 잘 대응할 수 있는 게 기업 주체이니 물건값을 옛날보다 덜 팔아도 물건값을 올려서 팔면 인플레이션의 승자는 기업이 될 수 있다라는 말로 정리해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요즘과 같은 데는 그 연구원님도 네. 그 자제분 계시고 하셨잖아요. 네. 네. 그러다 보면 이제 가끔 가다가 뭐 선생님들이라든지 아니면 학비라든지 이런 것들도 간혹 보다 보면은 그냥 무조건 싼 것을 찾으려 하다가 어느 순간이 되면은 그래도 아이 교육 문제인데 그래도 제대로 된 서비스를 받으려면 비용을 지불해야만 되는 그 시기가 오게 됩니다. 어느 순간부터는. 그러니까 그런 요소 등이 이제 우리 많은 사회 곳곳에서 발생될 수가 있게 된다라는 거고 네. 이것을 감당할 수 있는 소비자와 그렇지 않은 소비자는 서로 다른 길을 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당분간은. 네. 그래서 그런 환경에 우리가 있다라면은 우리 기업들의 영업 환경이 꼭 나쁘기만 할까? 그렇게 볼 문제는 분명히 아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워낙 수출과 제조 분야에 익숙해져 있고 수십 년 동안 그런 체질에 살아왔었기 때문에 네. 값싼 제품을 공급하지 못하면 어려워질 텐데 이 생각만을 이제 갖게 되는 거고요. 네. 근데
세상에 우리 제품을 찾는 사람들도 있고 비싼 돈을 주고도 사고 싶어하는 사람이 만약에 있다라고 한다라면 굳이 그렇게 나쁜 걸까? 이런 생각을 해볼 필요는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은 프리미엄의 시대가 온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프리미엄의 시대에 어떤 기업들이 수혜를 받을 수 있을까 하는 궁금증이 생깁니다. 네. 뭐 사실은 항상 그렇듯이 이 프리미엄이다라는 요소를 어떤 식으로 해석하느냐가 가장 중요한데요. 뭐 자산 배분 측면에서 많이 이제 해석되는 것이 프리미엄이다라고 하면 리스크를 생각 안 할 수는 없어요. 결국은 얼마나 지금 이런 모호하고 어중간하고 판단하기 쉽지 않은 이런 시대에 승부처라고 해서 드라이브를 거는 기업과 그렇지 않은 기업의 성과의 차이는 엄청난 차이를 갖게 될 겁니다. 물론 이제 그 승부처에서 시도한 그 도전의 결과가 참혹한 결과일 수도 있기는 하죠. 하지만 그 성공했을 때의 단물은 정말 시간을 벌 수 있고 그리고 경쟁자와의 격차를 벌릴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될 수가 있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과 같은 경우에는 그 리스크를 감내하면서 뭔가 도전에 나서는 그런 산업과 기업들이 평가와 그 성과를 수익률로서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시대에 다가서고 있다라는 판단을 하고요. 뭐 최근에 많이 등장했었던 메타버스나 뭐 여러 가지 요소 등도 그 일환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것이 우리 사회에 얼마나 정착이 가능하냐 그렇지 않느냐를 떠나서 어쨌든 지금 풍부한 유동성과 자본을 기반으로 다음 세대의 먹거리를 만들어낼 수 있느냐 없느냐에 대한 도전의 문제의 관점으로 봐야 되는 것이지 이것이 돈이 되느냐 안 되느냐에 대한 어떤 이해관계나 이해타산적인 부분만을 가지고 가치를 산정하려 한다면 애초에 도전조차를 할 수가 없는 부분이 될 거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지금 새로운 성장과 우리가 경험하지 못했었던 것들을 손대는 기업들도 있지만 이거를 태생적으로 할 수 없는 분야 기업과 산업들도 있어요. 근데 그런 기업들이 가만히 있는다라고 그러면 우리 사회는 변하는 게 없겠죠. 근데 이런 기업들이 최근에는 조금씩 변화의 조짐들이 보이지 않습니까? 저는 얼마 전에 정말 박수치면서 본 기사 중에 하나가 포스코 지주사 전환 관련된 뉴스를 봤었을 때는 정말 박수를 쳤었어요. 제가 작년에 그 포스코 포럼에 가서도 설명을 하면서 막판에 제가 썼던 얘기 그 참석자분들한테 했었던 얘기가 우리 한국 기업들이 디스카운트를 받는 이유 중에 하나가 사명에 업종을 박아놔서 제가 디스카운트를 받는다라는 얘기를 그 자리에서도 했었고 최정호 회장님한테도 포스코의 그 스틸을 어떻게 한번 바꿀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막 그런 얘기를 농담 삼아서 제가 말씀을 해드렸던 적이 있는데 우리의 어떤 기반 기간 산업들이 모험 자본으로 바뀔 수 있는 이런 전환점의 계기가 그런 지주사 전환의 노력에서 시작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기업들이 이제 그런 식의 진화의 준비가 되어 있는 상태가 되지 않았나. 그리고 그런 구체적인 그림은 아마 이제 새해가 되면서 연초에 조금 본물을 이루게 되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포스코는 설마 물적 분할한 다음에 회사 쪼개지 않겠죠? 뭐 거기도 가버넌스 좋은 회사니까. 세계적인 가버넌스를 가진 회사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실 한국을 대표하는 기업이었었잖아요. 그렇죠. 이런 기업이 솔직히 말하면 지난 수십 년간 성장이 멈춰 있었던 영향도 있었고 그래서 그런 성장에 대한 DNA를 되살려놓기 위해서 필요한 부분 등이 있다라면은 저는 개인적으로 여러 가지 도전을 시도해보는 부분이 올바른 선택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물적 분할은 상관없습니다. 회사 분할만 안 시키면 회사 상장만 안 시키면 돼요. 물적 분할한 다음에 상장하면 이제 골 때리는 건데. 얘기가 딴 데로 가니까요. 다시 돌아오면 센터장님 아까 말씀해주신 게 이제 일단 기본적으로 지금 나오는 인플레이션은 나쁜 게 아니라 원래 당연히 반영해야 됐던 비용을 반영하는 또 그런 과정이고 또 기업들이 혁신을 또 추구하는 것도 긍정적이다. 그런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모든 기업들이 가격을 그렇게 비용을 다 가격에 전가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혁신을 추구할 수 있는 것도 아니라는 말씀도 또 해주셨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 기업들은 그래도 좀 긍정적인 방향으로 가고 있다라고 좀 낙관할 수 있다고 보시는 우선은 건가요? 저는 그런 변화에서 우리 요즘 뉴스에서 좀 희망적인 요소 부분들을 찾는 것이 이제 세대 교체에 네. 대한 언급 등이 많이 늘어나는 것들은 상당히 고무적인 부분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꼭 이제 연령대 경영진에 대한 연령대 변화가 기업의 색깔이라든지 정체성을 완전히 뒤바꿀 수는 없을 거예요. 하지만 변화의 도전의 방식이라던가 이런 것들에서는 분명한 전환 계기가 있을 것이다라고 보고 있고 사실 우리는 그런 변화에 제대로 된 성과를 본 기억은 없는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는. 그래서 왜요? 현대차 분위기 많이 좋아지잖아요. 예, 그렇죠. 그러니까 이번에 5천억도 사주고. 맞습니다. 네. 이제 그런 부분의 그 가능성을 지금 조금씩은 엿보고는 있는데. 근데 정말 죄송한 얘기지만 이 투자하다 보면은 40년대생들 계신 분 회사들 정말 골치 아픈 데 많아요. 네네네. 네, 주주 같이 전혀 이해 못 하시고 내 회사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정말 많아요. 너무너무 답답해요. 사실은 이렇게 어떤 그런 변화가 뭐 시대의 흐름이었었던 부분이 투영된 거죠, 결국에는. 그분들의 어떤 개인적 성향이나 이런 것들을 다 떠나서 아무래도 기업이라는 존재 자체가 지속 경영이 가능해야 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거고, 말 그대로 그 근로자들과 근로자에 소속돼 있는 가게를 위험에 내몰 수는 없는 부분이 될 거잖아요. 그래서 함부로 선택할 수 없는 부분인 것만은 분명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뭔가 변화의 그런 계기와 그 시도조차 없게 된다라면은 말 그대로 그 다음은 없는 거겠죠. 그리고 또 두 번째 또 드는 그 궁금증이요. 그렇게 해서 그 인플레이션이 일어난다라고 하면 지금도 당장 이제 강한 인플레이션 시그널이 나오니까 뭐 나스닥도 안 좋고 성장주에 대해서는 바로 조정이 세게 나오잖아요.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혁신을 우리가 좋게 평가를 해주고 혁신하는 기업들을 올해도 좋게 보려면 그럼 지금 다시 또 이런 조정할 때 그런 기업들을 좋게 봐야 되는 건가요? 아니면은 전통 기업들 중에 이익이 또박또박 나오는 기업들을 또 더 좋게 봐야 되는 건가요? 사실 그런 의미에서 최근에 바이오 섹터가 올 한 해 보면 수익률이 가장 안 좋았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그리고 사실 이거는 앞으로 경기 확장 국면의 성장주가 어떤 자세로 임해야 되느냐 이거를 보여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유동성이 풍부할 때는 말 그대로 어떤 그 성장에 대한 가치만으로도 충분한, 그러니까 우리가 순수 성장이다라는 얘기들을 많이 하거든요. 그런데 사실 그런 순수 성장이 시장에서 각광을 받을 수 있는 시기가 어떻게 말하면 시한부 인생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시간을 한정 지켜놓고 그 안에 변화와 성과물을 얻어내지 못하게 된다라면 그렇게 된다면 정말 아주 잔인한 평가를 받아낼 수밖에는 없어요. 그러니까 앞으로의 성장 산업들 같은 경우는 숫자가 담보되지 않는 성장은 함부로 그것을 꺼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단순히 뭐 임상 결과라던가 다음 실험 스케줄이 어떻게 된다 이런 정도를 가지고 주주를 설득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라는 거예요. 이제는 왜냐하면 경기가 확장 국면이기 때문에 다른 데서도 성장을 발견할 수 있는 확률이 있다라는 거고 그 성장은 양질의 기업에게서도 나올 수 있는 성장이야. 이런 식이라는 거죠. 그 인플레이션이라는 개념 자체가 물적 개념이잖아요. 그렇죠. 물적 증가를 얘기하는 게 인플레이션이니까 성장률의 증가는. 그럼 결국 물적인 양산품을 만드는 회사거나 아니면 매출의 실질 가치가 위로 올라가면서 인플레이션을 극복하거나 그 인플레이션을 타거나 인플레이션을 이용해서 수익을 많이 내는 기업들이 훨씬 더 좋아질 것이다. 그렇죠. 그래서 이거를 단순히 스타일적으로 뭐 성장과 가치 두 가지로 이렇게 나눠서 보시면 안 되고 기업이 말하고 있는 것이 무언가 이렇게 보시는 것이 가장 쉬워요. 그래서 가장 그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리면 2013-14년도에 이제 테이퍼링이 미국에서 시작되면서 당시 분위기는 여러 가지 이때 지금처럼 한 치 앞을 내다보기가 힘들었었습니다. 복잡했죠, 당시에도. 근데 당시에 13년도에 의외로 수익률이 좋았었던 기업이 뭐였냐면 한전이었어요. 한전이 이제 그 요금 정책 바뀌고
그리고 부지 매각 있었고 뭐 스마트 그리드 얘기가 나오면서 맞아요. 그 무겁다는 한전이 성장이라는 얘기를 하면서 주가가 50% 이상 그에 올라갔거든요. 네. 근데 누가 한전을 성장주라고 말할 거예요. 그렇지는 않다라는 거죠. 근데 테이퍼링이 시작되면서 금리 인상이 시작됐던 2016년도 이전에 그 경기 확장 국면으로 넘어가면서 그렇게 기존의 전통 기업들 중에서도 성장을 말하는 기업들이 등장을 하니까 네. 당시에 바이오주들이 죽쓰는 기업들이 현상이 나타나면서 다른 데서는 오히려 떠오르는 이런 변화들이 나왔었다라는 거죠. 야, 그런 측면에서 보면 오늘 눈에 띄는 부분이 앞서 저 포스코도 살짝 얘기를 했습니다만 네. 철강 주식들 굉장히 눈에 띄는데 왜 그러냐면 중국에서 시멘트, 철강, 유리, 그리고 석유화학 이런 그쵸. 쪽에 공해 많이 일으키고 그 에너지 많이 쓰는 기업들 이제 좀 덜 생산해라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그 중국 애널리스트한테 들어봐도 진짜 덜 생산할 거라는 거예요. 이제. 그러면 사실 중국 애들 때문에 하도 그 덤핑을 쳐가지고 제대로 이익을 못 냈던 그쵸. 철강, 화학 이런 쪽이 인플레이션 시대에 진짜 딱 물건 잘 팔 수 있고 가격 높여서 팔 수 있고 실제로 이미 지금 철근 가격 뭐 톤당 5만 원인가 올라가고 철판 가격도 올라가고 그래서 2분기 실적 보면 막 진짜 입이 떡 벌어지는 실적이 나왔는데 주가 빠졌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면 네네. 만약에 얘네들이 사실 인플레이션 플레이어고 중국에서만 공급을 막아준다면 굉장한 기회가 올 수도 있겠네. 한전 예를 생각을 해보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변화가 그 뭐 유동성에 의해서만 뿐만이 아니라 네. 정책 환경이라든지 앞으로의 그런 변화에 의해서 네. 새로운 성장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여지 등이 있으니까 금리 인상기라든지 이런 부분 때문에 성장에 대한 부분에 선입견을 갖기보다는 오히려 다른 성장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거. 그러니까 성장이라는 걸 스타일적으로만 접근하시기보다는 기업이 주장하고 목표로 하는 것들로 조금 좁혀서 보는 그런 방향이 좀 더 나은 선택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또 하나 그 지금 미국 그 소매 업체들이 여전히 리스토킹이라고 하는 재고 쌓는 과정 진행 중인 것 같아요. 저는 오늘 미국에 납품하는 한 OEM 업체하고 통화했는데 깜짝 놀랄 정도로 매출이 증가했더라고요. 네, 그리고 전년 대비로 4, 4분기가 원래 안 좋은 해인데도 4, 4분기조차도 그렇고 그다음 주문량은 옛날보다는 좀 늘어있는 상태고 그런데 이게 내년까지 이어지지 않을까 싶긴 한데 미국 기업들도 그렇습니다. 뭐 그 이전에 올 연초에도 가장 많이 나왔던 또 반도체하고 같이 맞물려서 나왔던 부분이 각국별로 이제 산업 내재화라는 부분들을 많이 다뤘잖아요. 네. 이제 그런 부분이 여러 가지 얘기가 조금 포함되어 있는 내용이라는 거죠. 산업 내재라는 부분은 왜 필요하냐면 중국이 싫어서도 아니고 우리의 일자리가 중요하다라는 것들을 각국에서 느끼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서는 그런 내재화할 수 있는 부분 등은 이제는 밖에서 수입해서 쓰기보다는 우리가 만들어서 쓰자. 조금 질이 떨어지거나 비싸더라도 우리가 만들면 우리 가게에 돈이 전달될 테니 그런 부분의 것들이 가져가게 된다는 거고요. 이게 결국은 팬데믹 시대에 만들어진 게 의미가 큰 거고 이 얘기는 결국 시간이 지나고 나면은 세계 경제가 그동안에는 통합되어 가는 과정이었다가 이게 단절되기 시작을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일부에서는 우리처럼 수출 의존도가 그 큰 나라들은 다시 통합되기를 바라고는 있어요. 대신. 근데 이거를 우리는 우리 쪽에 우리 입장만 조금 생각한 부분인 건데 지금 세계의 주류는 그렇지는 않다라는 거죠. 그게 어떻게 보면 한국 증시의 디스카운트 요인 중에 하나 아닌가요? 요인이 될 수는 있죠. 그런데 문제는 그렇다고 해서 아예 단절될 수는 없을 거예요. 그쵸. 국가라는 개념으로 다시 될 수는 없을 것 같고 대신 탈동조화의 한계는 탈동조화의 과정에서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거는 경제의 지역화 그러니까 약간 좀 더 권역화 정도로 바뀐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입장으로서는 언젠가 뭔가 우리가 노선을 정확하게 세워야 된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다루고 있는데 권역 경제 개념으로 이제 뭔가 접근을 해서 우리가 전략 노선을 짜게 된다라면은 미국보다는 중국에 대한 부분을 의식을 안 할 수는 없게 될 거라는 거죠. 너무 이제 안보나 이런 문제로는 여전히 미국을 포기할 수는 없는 부분이 될 수 있지만 앞으로도 물류 비용이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감당하는 것이 쉽지 않다라고 생각하고 우리의 소비자가 지구 반대편에 있는 사람보다는 우리
뭐 비행기로 4시간 이내에 있는 쪽이 우리의 진짜 수요자라고 소비자라고 생각을 한다라면은 그런 부분에 대한 노선이 언젠가는 등장할 수 있는 여지는 커진다라고 생각합니다. 내년도에 그 시장을 바라볼 때 중요한 포인트 요소 고민해봐야 되는 거 위험 요인이라고 볼 만한 그런 것들 그런 건 뭐가 있을까요? 우선은 저는 자산 시장의 확장 국면은 계속된다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고요. 그래서 예전 여기서도 한번 제가 와서 설명을 드렸는지 모르겠는데요. 유동성의 흐름을 보시면 그거를 이제 자산 시장이 쉽게 붕괴가 안 된다. 이거를 아실 거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돈을 뿌리면 이 돈을 누가 가지고 있냐. 그러니까 정부가 돈을 뿌릴 때는 기업과 가게에게 돈이 전달되는 거라고 생각하고 돈을 뿌리는데 문제는 돈이 글로 다 가지를 않아요. 대부분은 다 은행에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왼쪽에 있는 그림을 보시면 고금리 시대에는 가게에는 돈이 잘 전달이 안 되고 담보가 확실한 기업 위주로 돈이 넘어가게 되죠. 그래서 이 돈이 돌고 돌아서 사람을 뽑으면 가게는 임금의 형태로 도달을 하게 되고요. 그러면 이게 이제 과거의 고금리 시대의 유동성의 순환 과정이었었거든요. 그러면 이 구도 하에서 유동성을 회수하는 방식을 쓰게 되면 경제가 기업 중심으로 발전을 하면은 법인세를 걷어들여요. 니네들 돈 많이 벌었어. 그리고 시간이 지나서 가게에도 돈이 많아져가지고 돈을 흥청망청 쓰면은 소득세를 높여가지고 돈을 걷어들입니다. 근데 지금은 생각해 보면 돈을 엄청 많이 뿌렸잖아요. 저금리 시대에. 그런데 은행이 가지고 있다가 기업에다 가게에 빌려주려고 그러는데 이들이 예전만큼 돈을 잘 안 빌려가요. 빌려가려는 사람들은 투자자들밖에 없어요. 실질 대출을 일으켜서 뭔가 경제활동에 쓰려는 사람들은 많지가 않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는 돈이 쌓여서 은행들이 그 돈들을 투자은행에 빌려주게 됩니다. 그럼 이 돈들은 자연스럽게 유동화가 쉬운 자산시장으로 흘러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부동산, 주식, 암호화폐 모든 시장이 잘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여기에서 돈을 회수한다라고 하면 법인세를 올린다라고 하면 기업이 무슨 생각을 할까요? 우리한테 돈이 전달된 적이 없는데 왜 우리한테서 돈을 걷겠다는 거야? 가게한테서 세금을 걷겠다라고 그러면 뭐 하나 해준 것도 없으면서 왜 세금을 걷겠다는 거야? 이런 식으로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렇게 해서 조세 저항에 가서 커지다 보면은 정부가 언젠가는 정신을 차릴 거라고 저는 보는데요. 이 돈들이 전부 다 자산시장에 있다라는 것들을 언젠가는 간파를 합니다. 그러면 자산시장에서의 세율을 높일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게 바로 자본이득세의 세율 강화가 현재 미국에서 진행되고 있는 거고요. 그게 본격화가 되면 이제 시장에서 약간의 그런 워닝 시그널들이 나오게 될 것 같아요. 그렇지. 근데 아직은 아니죠. 근데 지금도 우리 사회를 보시면 얼마 전에 한 1, 2주 뉴스 보시면 아시잖아요. 암호화폐 가세 안 한다면서요. 그렇죠. 23년 1월로 미뤘죠. 하면 큰일 날 것 같으니까. 그래서 자산시장에 대한 과세 부분은 최대한 늦추는 방향이 내년까지는 아직은 유지가 되고 있다고 저거를 보고요. 막으면 이제 투자가 멈추면서 이제 자산시장에서 발작 증세는 한번 겪게 되는 걸 거고요. 문제는 이것이 우리나라에만 있는 일은 아닐 거잖아요. 미국도 해당될 거고 유럽도 해당될 거고 다른 나라들도 마찬가지로 해당이 될 겁니다. 그러면 그 현상이 나타날 때 과연 그 지역 경제와 금융시장의 변화는 어떨 건가? 그러면 우리나라나 신흥시장은 그때 피난처일까 투자처일까 아니면은 줄여야 되는 회피의 대상일까? 그때에 가서의 판가름이 많이 날 수 있는 여지가 생길 거예요. 그러네요. 오히려 금리 인상보다는 자본소득세의 문제가 훨씬 더 심각할 수 있다. 그 시기가 아마 선진 통화 가치의 시기와 좀 맞물릴 수 있는 여지도 있다 봅니다. 그래서 지금 환율 전망이 대부분 아직도 강세 쪽이잖아요. 달러 강세. 1년 전하고는 좀 정반대입니다. 지금. 그렇죠. 지금. 근데 그 시기가 아마 23년도 정도 가게 되면은 조금은 바뀔 수 있는 여지가 있을 것 같고 우리 통화 원화 같은 경우는 2023년도부터 조금 더 절상 압력이 강해질 수 있는 그런 전환점에 놓이게 되지 않을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2023년 시장도 좋게 보신다는 말로 들리네요. 저는 자료 내용에서도 그런 부분도 조금 점검을 했는데요. 뭐 구조적인 침체는 23년 상반기 정도에
잠깐 한번 올 것 같다. 네. 그거를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이 화면에서 보시는 거는 미국 국채 10년 수익률이에요. 네. 그래서 이 그림을 보시면 장기 채널에 상단 충돌할 때마다 항상 경제 위기가 있었습니다. 87년 블랙 먼데이, 99년에 IT 버블, 2007년에 금융위기, 2018년도에 무역 전쟁까지 항상 저 상단에 충돌할 때마다 있어 왔는데 그러네요. 대략적인 선형 예측을 해보면은 다음 충돌 시점은 무슨 지구 멸망의 날도 아니고. 네, 무서운데요. 네. 설득력 있습니다. 네. 정말 그렇게 될 것 같아요. 네, 다음 충돌 시점은 2023년 여름 정도로 추정을 하고 금리는 대략적으로 한 2% 중반. 장기 금리가. 그러면 장기 금리가 2% 중반이라는 거는 지금부터 그때까지 계속 물가는 오른다는 얘기일 거고요. 네. 금리도 꽤 올라 있을 거다라는 얘기가 가능하고. 경기는 확장 국면 아니면 그 단계까지 갈 수도 없을 거예요. 그렇지. 네, 금리 못 올리고. 그렇죠. 네네. 대신에 이제 그 정도 2.5% 정도의 금리가 되면 이제 정상적으로 이 변화된 사회와 경제에 적응한 주체와 전혀 실체가 없었는데 그냥 좀비처럼 생존했었던 것들이 서로 어우러져 있는 시기가 바로 그때일 겁니다. 그런 주체 등을 발라내는 과정에서 부채 위험이 터지겠죠. 금리 인상이 되면서 벌거벗은 사람과 벌거벗지 않은 사람이 그렇죠. 구분이 된다는 맞습니다. 말씀이신 거죠. 정확한 표현이시고요. 네. 그 부분을 이제 민간 부분과 공공 부분으로 나눠서 봐야 될 텐데 저희가 추정하는 거로는 공공 부분일 가능성이 크지 않겠나. 그래서 그 침체가 또 엄청난 재앙처럼 오게 될 것 같지는 않고 결국 수습 방법은 지난 2010년도에 유럽 재정위기를 해결하는 방식이 미국에서 또 한 번 써지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또 그때 가면은 또 금리로서 모든 것들을 그 유동성으로 문제를 수습해야 된다. 그런 관점으로 갖고 있습니다. 네. 저 또 두 가지 질문이 있는데요. 저렇게 이제 그 23년의 구조적 경기 침체를 앞두고 있으면 증시는 사실 조금 더 선행하지 않나요? 그러면 내년도 상반기부터 당장 증시는 또 박스권이 아니라 또 오히려 더 못 가는 게 아닌가 이런 첫 번째 질문이 생기고요. 두 번째는 미국은 공공의 부채가 더 문제라면 한국은 가계부채를 더 우리가 걱정하잖아요. 그러면 한국의 가계부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이렇게 두 가지 질문이에요. 사실 첫 번째가 뭐였죠? 저렇게 구조적 경기 침체 2023년을 앞두고 주식시장이 선행해서 내년 상반기부터 당장 안 좋은 거 아니냐. 네. 사실 뭐 이전 그 인포맥스 라이브에서도 와서 보여드릴 때 우리나라 주식시장의 특징 중에 하나가 지금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루트형 패턴이라는 말씀을 드려본 적이 있는데요. 그러니까 경제 충격 이후에 우리나라 주식시장은 레벨업을 항상적으로 해왔고 그 레벨업 이후에는 플랫해지는 성향을 보여왔다. 그러면 왜 우리 사회, 우리 경제와 주식시장이 이런 특징을 반복하느냐라는 것들을 보면은 경기 침체의 해결 방식을 부채로서 해결해 왔기 때문이에요. 유동성으로서. 그래서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서 문제를 빠르게 수습하고 수습하는 과정에서 성장을 발견하면서 다음 세대의 먹거리를 찾는 데까지는 성공을 하는데 문제는 옆으로 눕는다라는 것은 일부는 성공했다라는 거거든요. 문제는 전체적으로 변화를 주지 못했으니까 그 부채 문제를 수습하는 과정에서 시행착오를 수습하는 것을 시간으로서 해결한다라는 것이죠. 플랫해지는 과정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주식시장을 기준하고 또 전 세계 글로벌 주식시장도 단순히 유동성에 의지해서 뭔가 거품만을 키워왔다라고 보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동안에 뭔가 그 어떤 내구재 소비에만 의존해 왔었던 것들, 재화의 소비에만 의존해 왔었던 이런 소비의 행태 등이 자연스럽게 지금은 컨텐츠나 서비스로 전환되어 가는 과정이잖아요. 그 밸런스를 찾아가는 과정에서의 가치가 시장을 지탱해주고 있는 힘이 되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있다라면은 시장이 그렇게 쉽게 공멸한다라고 보지는 않아요. 충분히 지켜낼 수 있는 그 지탱할 수 있는 힘을 갖고 있기 때문에 주식시장의 침체가 선행적으로 막 그렇게 올 것 같지는 않다. 오히려 이렇게 지루해지면 지루해졌지. 그래서 제가 뭐 지금 박스권 전망이다라고 하게 되면 다들 이제 내년은 고구마 먹는 데다가 삶을 단결까지 또 추가로 먹는 아주 답답한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하게 되는데 그러면 사이다 생각나잖아요. 그러면
보는 관점의 차이입니다. 고구마를 먹을 생각에 답답함을 생각하시지 말고 그걸 돌파할 수 있는 사이다를 마실 수 있는 기회가 있다라는 것도 생각을 해주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 상황에 우리가 접근하고 있다는 것을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부채 문제에 있어서 가계부채 문제는 이거는 시스템적으로 해결해야 될 문제지, 이 문제가 당장 시장 경제라든지 우리 경제에 직접적으로 타격할 수 있는 문제는 분명히 아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자산 시장에 있을 수 있는 일부 거품은 분명히 부동산이든 주식이든 있을 수는 있지만 이거를 터트려 가지고 잘 될 리는 없어요. 오히려 그것이 터져서 뭔가 피해가 발생되는 시점이 나오게 되면 우리 사회는 더 막대한 비용을 지불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거를 미국이 보여줬잖아요. 네, 그렇죠. 미국 부동산 시장이 잘못되니까 어마무시한 돈을 지불해서 정상화시킬 수밖에 없을 거거든요. 그거를 뻔히 알고 있는 상태에서 우리가 스스로 그 문제를 터뜨릴 수는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문제가 더 곪지 않게끔 유도하는 것이 더 중요한 부분이라고 봐야 되는 것이지, 가계부채가 너무 기하급수적으로 컸기 때문에 이 문제가 터져서 우리 경제는 일본처럼 될 거예요, 이런 식으로 보는 거는 너무 지나친 공포팔이 아닌가,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내년도 이제 그 얘기를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교보증권에서 생각하시는 뭐 하반기까지는 맞추라는 말씀 안 드리고 상반기에 가장 좋고 주목해야 할 그런 업종, 그런 어떤 기업 이런 게 어떤 게 있을까요? 주목해야 할 업종, 관심 업종은 뭘까요? 뭐 사실 지금 하반기에, 그러니까 지금 4분기에 들어서만 메타버스나 여러 NFT 관련된 성장 기업들에게 유동성에 집중하는 현상을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 가지 성장에 보여서 하는 측면들도 있지만 마땅한 대안이 없는 상황에서 그런 느낌을 받는다는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사실 그 주인공은 1분기 중에 분명히 등장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1월달 수익률이 제일 좋은 종목이나 업종을 들어가라? 저는 가장 먼저 그 가슴만 뛰게 하시고 안 알려주시는 느낌이 있고요. 왜냐하면은 좀 이제 막연한 탑다운의 추론만 가지고 그거를 말씀드리는 거가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대신 이제 조금 이제 펀더멘탈한 내용을 가지고 설명을 드리게 되면,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렸던 부분이 감익 가능성 부분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섹터별로 쭉 다 나열을 해서 보게 되면 대부분 업종에 감익 전망이 나와 있는 상태인데요. 유일하게 감익 전망이 안 나오는 업종이 딱 두 업종이 있습니다. 첫 번째가 IT고 두 번째가 경기 소비재예요. 경기 소비재가 나오게 된 건 아마 자동차 때문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즘 보게 되면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공급망에 대한 문제 등이 우리가 원하는 재화를 사려 할 때 웃돈을 주고도 살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이 마련된다라는 말씀을 잠깐 주셨는데, 그런 분야가 결국은 가장 유망하고 지금 그 수요 활동이 강한 분야다. 결국은 그쪽은 실적이 좋을 수밖에 없다. 이 느낌을 유지하시는 것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최근에도 보면 배달 서비스 등에서도 처음에 배달 서비스에서 배달비를 받는 것도 당황됐는데, 요즘에는 뭐 원탑 서비스라든지 뭐 한 곳만 들리는 해서 뭐 추가 지불을 하는 프리미엄 배달 뭐 그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게 먹히기 시작을 했다라는 거는요, 수요 활동이 아주 강하다라는 걸 뜻하게 됩니다. 영업 활동도 좋다라는 얘기인 거고, 그런 해당되는 분야가 결국 탑티어가 될 수 있는 개연성이 큰데, 상반기로 놓고 본다면 여전히 IT와 자동차에 대한 투자 비중이 을 이제 가장 유망하게 봐야 될 부분일 것 같고요. 그리고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던 것처럼 내년 초에는 대선이 3월 9일이잖아요. 전후에서 기업들이 장기 플랜이나 여러 비전업을한 내용들이 그 시기에 제일 많이 나올 것 같거든요. 지금은 눈치 보여서도 못하는 것도 있고 인사 시즌인 영향들도 여러 가지 부분 등이 있는데, 지난 2년 동안 뭔가 지금 자본시장에서 바뀐 것들을 우리 쪽으로 가져오기 위해서 해야 된다, 이런 말을 꺼내려 하는 기업들이 정말 많아질 겁니다. 뭐 요즘도 너도 나도 다 NFT 한다 뭐 얘기하는 말이 나오는 것처럼 할 수 있는 기업들이라면 다 뛰어드는 분위기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년 초에는 그런 소스 등이 정말 많이 늘어날 수 있으니 그때를 좀 대비하시는 부분 등이 저는 필요할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오랫동안 시장에 계셨으니까
사적 이렇게 살짝 좀 알려주고 가세요. 대선 전에 시장이 좋았습니까? 대선 전에요? 네. 대선 전에는 좋았던 적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대선 직전에? 네. 돈 많이 풀어서 좋죠. 선거 전에는 좋은 적이 선거 전에는 오히려 좋았었던 적은 많았고요. 네. 선거 전에는 뭐 명절 전후라든지 이런 때는 훨씬 더 좋았었던 경우들이 많았었고, 대선은 대부분 보면 이제 항상 연말이었었거든요. 네, 12월 그렇죠. 특수하고 이제 조금 더 같이 이제 어울리다 보니까 그 직전에 대해서는 오히려 조금 약간은 가라앉은 느낌 정도였었어서 네. 그래왔었었는데. 그러네요. 8, 9월 달에 안 좋은 때가 많았었으니까. 네. 근데 이제 이번에는 또 3월이라 그 캘린더 식에 대한 어떤 그런 접근이 먹힐까 뭐 사실 그런 것들은. 네. 아까 말씀한 경기소비재 자동차 같은 경우는 지금 5에서 한 12개월 정도 자동차 밀린 차들이 많아요. 그래서 공급 조치가 풀리면 많이 팔릴 것 같아서 설득력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 IT 같은 경우는 삼성전자 지금 내년도 핸드폰 판매를 3억 3천 대까지 지금 자체적으로 팔겠다고 지금 나서고 있어서, 네, 그래서 이것도 조금 의미가 있고, 반도체 가격도 이제 더 이상 잘 안 빠지기 시작하는 놀라운 일이 D램 쪽에서 벌어지고 있으니까 만약 가격이 안 빠진다면 상반기 실적이 상당히 받쳐주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그리고 PCB 완전 쇼티지고 지금. 네, 그렇죠. 아주. 그리고 최근에도 뭐 그 메타버스 관련해서 쓰다가 이제 느끼게 된 게 그런 거거든요. 저희도 최근에 회사에서 그 제페토에서 여러 가지 행사들을 하다 보니까 들어가서 이제 뭐 사용하는 시간이 아주 길지는 않았는데 10분, 20분 쓰다 보면은 뜨거워져요, 벌써. 엄청 그 휴대폰이 부하가 걸린다라는 느낌이 받거든요. 데이터 사용량이 크죠. 그렇죠. 그러다 보면 확실히 이 분야가 조금 더 성숙되고 하려면은 하드웨어적인 부분에서 뭔가 더 강화해야 될 부분이 있겠구나. 그럼요. 메타버스 더 자리 잡으려면 하드웨어가 추가적으로 디바이스가 깔리지 않으면 VR, AR이 왜 안 되겠어요? 기기가 없어서 안 되지. 인스타그램이라든지 페이스북도 정착되게 된 배경 중에 하나가 결국은 통신 속도 빨라지면서부터 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결국 그런 것들이 변화되는데 투자되어야 할 거고 저희가 또 이제 볼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내년으로 있지 않을까라고 봅니다. 저 마지막 질문인데요. 저희가 또 이 시간에 저희와 함께 해주시는 분들이 미국 투자를 하시는 분들도 꽤 계세요. 그래서 지금까지는 미국 투자가 꽤 좋았는데 최근 한 1, 2주 사이에 미국 증시가 이만큼 또 흔들린 적이 아마 근래에는 없었을 텐데 최근에 또 많이 변동성이 커졌잖아요. 내년에는 미국에 투자하는 게 좋으냐, 한국에 투자하는 게 좋으냐, 교보증권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국내 주식시장은 6개월 동안 지금 안 좋아서 속이 쓰린데 2주 때문에 힘드시다고 갑자기 나쁘네. 우선은 미국 시장은 지금 세계 경제는 여전히 미국을 중심으로 다시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던 것처럼 전 세계 경제가 이렇게 호황을 누리고 있지 않습니까? 선진국이나 신흥국 할 거 없이. 그러면 당연히 중산층의 소득 수준이나 투자 자산 등에 대한 잉여 능력 자체가 지금 강해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 얘기는 미국 자산에 대한 선호나 수요자 등은 더 증가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의 일시적인 상황에 대해서 너무 크게 의식할 문제 등은 분명히 아닐 것 같고 2023년도 여전히 성장은 유지되는 것은 미국의 베이스가 될 것 같은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부분에서 23년도를 전후한 부분에서는 한 번은 고비가 오게 된다라고 판단은 듭니다. 그때는 이제 미국에 대한 투자가 주식에 대한 부분뿐만이 아니라 이제 채권의 매력이 워낙 또 커지는 시기에 다가서는다는 거기 때문에 그런 문제하고도 우리가 맞물려서 봐야 될 것 같고요. 내년 뭐 전망할 때는 뭐 내년 중간 선거 이벤트나 이런 것들은 대충 웬만한 그 하우스에서 전부 다들 언급을 하셨잖아요. 뭐 당분간 미국 정부의 컨트롤 능력은 못 건드릴 것 같은데 아까 제가 23년 하반기 여름 전후라고 말씀을 드린 시기가 현 바이든 정부가 레임덕이 시작되는 시점이거든요. 그리고 재선에 대한 불확실성이 제일 커지게 될 시점이 바로 그때가 될 거예요. 그러면 이제 미국 투자하시는 분들은 저걸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앞으로 미국의 힘이 약해지는 시점은 언제일까?
그걸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투자의 기준을 삼아 두시는 거가 필요할 것 같은데 제가 생각하는 거는 23년 하반기부터 24년이 앞으로 한 4, 5년 사이에서는 미국의 힘이 제일 약해지는 시기는 그때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아, 오늘 긴 시간 늦게까지 이렇게 좋은 너무 장황하게 그냥 아닙니다. 소설만 쓰다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아닙니다. 네. 교보증권 리서치센터 센터장이신 김영렬 센터장님께서 오늘 좋은 말씀 2022년 전망 요약해 주셨습니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다시 한번 요약 한번 해주실까요? 2022년 요약 한 말씀 해주시면 줄서기는 끝났다. 줄서기는 끝났다.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되게 벌써 이렇게 이 말씀 드리면은 걱정이 더 크실 거예요. 그런데 줄 잘못 선다고 해서 잘못되는 것도 아닌 거고 대신 내 번호표와 나에 맞는 어떤 투자의 스킨과 철학을 갖고 있는다라면은 언제든지 또 기회가 제공되는 것이 22년 시장이 될 수 있으니까 조바심을 버리셨으면 합니다. 저희 인포맥스 라이브에서 계속해서 톡톡 어디가 좋을지 톡톡 안내를 해드리도록 그렇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늦은 시간까지 정말 감사합니다. 재밌었습니다. 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